나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회의차 방문했다. 그런데 그의 비서가 자신이 대표의 아내라고 자칭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두려움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그날 아침에 일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건물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회의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을 걸어 나왔을 때 내 삶의 궤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햇살은 무척이나 따가웠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태성그룹 사옥 앞 테헤란로의 아스팔트 위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라 멀리서 보면 마치 아스팔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검은색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눈앞에 솟아있는 40층짜리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3년 전 나는 정확히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내 곁에 내 손을 꼭 쥐고 날 믿어 앞으로 너에게 최고의 삶을 안겨줄게라고 말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 민준이었다. 3년. 사람의 일생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빈손이었던 사람을 정상에 올려놓기에도 그리고 그 약속을 웃음거리로 만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가 넓은 로비로 들어서자 나를 본 안내 데스크 직원이 벌떡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그 직원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멈췄다. 나는 그녀가 나를 무어라 부르려 했는지 알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나는 회사에 내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다. 모든 직원은 이 그룹에 베일에 쌓인 여성 대주주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내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나는 옅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던 일 계속하세요. 직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갈 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그분인 것 같아. 누구? 소문으로만 듣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6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보다 사람도 많고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틈에는 꽃다발을 든 사람도 보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바로 그때 빨간 원피스를 입고 서류 뭉치를 아는 한 여자가 지나가다 내 어깨를 살짝 부딪혔다. 길을 어떻게 걷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평가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꽤 반반한 얼굴, 작은 얼굴에 하얀 피부, 공들인 메이크업, 몸에 딱 붙는 붉은색 원피스는 가슴선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은 최근에 나온 명품 신상이었다. 귀에 걸린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좋기 1천만 원은 넘어 보였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지출 내역을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제, 영수증이 불과 일주일 전 내가 검토한 재무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민준이 거래처 선물용으로 샀으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의 귀에 걸린 것을 보니 모든 게 이해가 갔다. 그녀는 나를 몇 초간 더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느 부서예요?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회의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회의? 오늘 이사회 회의 있는 날인데 평범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소리를 들었다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덧붙였다. 근데 참 낯설게 생겼네. 나 이 회사 사람 거의 다 아는데. 당신은 처음 봐요. 내가 채입을 떼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수진 실장님. 여자가 고개를 돌리자 행정팀 직원 몇 명이 달려왔다. 수진 실장님, 회의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아, 맞다. 그녀는 환하게 웃더니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나 바빠서 이만. 두어 걸음 걷던 그녀가 다시 돌아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아,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나 대표 이사님 특별 비서예요.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특별 비서라니. 이 회사에 그런 직책은 없었다. 불과 2달 전 조직도를 검토했을 때만 해도 분명 없던 자리였다.
나는 회의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 있던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는 안색이 변했으며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다. 내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뒤에서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가 마음대로 여기 들어오래요?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예의를 갖추려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부하 직원을 보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말기 못 알아들어요? 여긴 최고위급 회의실이에요. 나는 의자를 빼고 앉으며 말했다. 알아요. 아는데 들어왔어? 그녀가 차갑게 비웃었다. 보안요원 어디 있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공기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이가 지긋한 임원들은 내 눈을 피하며 무언가를 꾹 참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 말 안 들려요? 그러더니 내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 똑똑히 말해줄게. 난 민준 대표님의 예비 신부이자 앞으로 이 회사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오늘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 회의를 주재할 거고. 그리고 당신,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해고야.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누군가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남편 민준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곳에 앉아있는 나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의 두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내가 태성그룹 사옥내 내 집무실로 출근했을 때 회사에는 여전히 어제 회의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내 등장에 이사회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내가 남편이라 불렀던 민주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내 앞에서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문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은 모두 내 눈을 피했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호기심 어린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속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나의 임무는 단순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모든 썩은 문제와 비밀들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한 뒤 이 대리가 어젯밤 준비해둔 서류들을 우선순위대로 훑어보았다. 불투명한 지출 내역, 수상한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민준이 내 돈으로 몰래 빼돌려 지원해준 사람들의 명단. 그가 내가 모를 것이라 착각했던 돈들이었다. 나는 3년간의 숫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총 120억 원이 넘는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가 사계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그 중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내연녀들의 계좌도 있었고 해외 계좌도 있었다. 내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 진정한 권력이 내 손에 들어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준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제처럼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다. 물론 나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짓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칼날 같은 내 눈빛이 그의 가식을 찢어놓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당황한 눈빛에는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자신감은 없었고 오직 혼란과 두려움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내가 이 회사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식 증명서를 손에 쥐고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한테 아직 무슨 권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언가 해명하려 다가왔지만 목구멍에 말이 턱 막힌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3년 전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 굳게 믿고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사랑이 결국 돈과 권력, 명예를 위한 거래에 불과했음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반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자립으로 일어선 여자. 설령
나를 아내라 부르던 사람 앞에 서 있더라도 말이다. 나는 비서를 불러 지분 양도 증명서와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낱낱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변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그저 내가 서류를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권력이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반항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미간을 찌푸린 채 동공을 확장했다. 자신이 벌인 짓들, 숨겨둔 돈,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비밀들이 모두 내 손에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증거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계좌 하나하나 지출 내역 하나하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 애인들에게 보낸 돈,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던 내역들을 읽어내려가면서도 나는 화나지 않았다. 오직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힘과 정의의 위력을 분명하게 느꼈을 뿐이다. 나는 민준을 가까이 불러 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하나씩 내밀었다. 자, 설명해봐. 이 돈 다 어디로 갔어? 누가 받았고 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민주는 손을 떨며 당황했고 이리저리 둘러대려 했지만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변명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맺힌 채 서 있었고 나는 마음속에서 아픔과 동시에 묘한 후련함을 느꼈다. 3년간 환상 속에 살았던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진정한 권력은 돈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함, 지혜,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인사팀과 법무팀을 호출해 그가 결제한 모든 지출, 거래, 계약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모든 결과를 주주총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는 내 옆에서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항해야 할지 모른 채 침묵만 지켰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분명한 공포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그저 아내 앞에선 아무런 힘도 없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야말로 그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임을 알았다. 나는 불법 지출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증거를 요구했다. 이메일, 진술서, 문자들을 읽으며 과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민준의 모든 행동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나는 그 증거들을 이용해 모든 것을 정화할 작정이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민주는 애써 다가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하지만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필요 없어. 지난 3년간 당신은 환상 속에 살았고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야. 그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민준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와 회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오전 내내 나는 서류를 확인하고 비서와 논의하고 은행에 연락하며 민준이 남긴 엉망진창인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확고했다.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쥐님과 자신감, 그리고 권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내 옆에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진실과 책임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업무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창가에 서서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고층 빌딩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정한 권력은 남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켜야 할 가치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다. 민주는 내 뒤에 서서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나는 이제부터 그의 모든 행동이 내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과거의 얄팍한 속임수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민준을 똑바로 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3일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해. 그렇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그는 완전히 내 손아귀에 놓였고 순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진실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정오, 민준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잿빛 얼굴을 하고 내 집무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간 뒤의 일이다. 넓디 넓은 36층 전체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숨소리를 줄이고 발걸음마저 죽여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을 때는 다들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일단 빛 아래로 끌려 나오면 손쓸 틈도 없이 거대해지는 법이다. 나는 창밖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민준의 배신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한 달 전이었다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잠도 못 잤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내가 떠올린 것은 사랑도 결혼도 아닌 저 아래 태성그룹에서 일하는 3,00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이 회사는 결코 민준 혼자 세운 것이 아니었다. 3년 전 민준과 결혼할 때 나는 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그룹에 쏟아부었고 친정의 모든 협력사 네트워크를 동원해 수십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민준이 수십억짜리 고급 빌라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나는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새벽 2시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의자에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남자들이란 가끔 참 이상하다. 빈손일 때는 곁에 있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다가도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나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혼자 이뤄냈다고 착각하니 말이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이 대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재무팀에서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가지고 와요. 몇 분 뒤 두꺼운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올려졌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처음에는 몇천 원 단위의 비정상적인 지출들이 보였다. 그러다 10억, 30억, 50억 숫자가 커질수록 내 눈빛은 서늘해졌다. 그중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제주도 리조트 투자건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행 보고서를 보면 그 프로젝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사업이었다. 또 다른 5억 원의 지출은 접대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무슨 접대를 5억이나 한단 말인가? 서울 시내 사람들을 다 데려다 밥을 먹여도 그 돈은 안 나올 것이다. 내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었고 오만하던 대표이사의 모습도 사라져 있었다.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 아침부터 한숨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책상 앞에 서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훈아.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서류 한 장을 마저 넘기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디까지 말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난 모든 걸 잃어.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모든 걸 잃는다. 민준 씨,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당신이 회사 돈 빼돌려서 수진이 집 사줄 때 밖으로 나가면 모든 걸 잃을 거라 생각 안 했어? 외부인한테 돈 보낼 때는? 회사에서 그 여자를 껴안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 아내 행세하게 놔둘 때는? 그때는 모든 걸 잃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을 뗐다 다물기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실수는 변명할 수 있지만 배신은 변명할 수 없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꽉 쥐더니 한참 뒤에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랑은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난 너랑 이혼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는 그를 쳐다보다 소리내어 웃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처음으로 지은 진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민준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민준 씨,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그가 나를 보았다. 가장 슬픈 건 당신한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아직도 내가 당신의 배신 때문에 아파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내가 아픈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고작 이 정도 쓰레기였다는 사실 때문이야. 직원들 돈을 훔쳐 자기 탐욕을 채운 사람. 빈손이었던 자신을 도와준 옆 사람마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발각된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거짓말할 궁리만 하는 사람. 네. 뒤에는 짙은 침묵이 깔렸다. 그리고 의자가 거칠게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준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회의실처럼 지켜보는 사람도 임원들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지윤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내가 다 고칠게. 수진이도 내쫓고 돈도 다 채워 넣을게. 나는 내 앞에 남자를 내려다보며 문득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그날 민주는 우리 아버지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지윤이를 아끼고 지켜주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때 아버지는 딱 한마디를 하셨다. 나는 자네가 가난한 건 두렵지 않네. 자네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울 뿐이지. 그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깐깐하다며 원망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의 눈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 난 남이 무릎 꿇는 거 보는 거 안 좋아해. 민준이 희망이라도 본 듯 고개를 들었다. 지훈아.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착각하지 마. 내가 일어나라고 한 건 널 용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을 내려다보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야. 그때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대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죠? 이 대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1층 로비에서 어떤 분이 난동을 피우고 계십니다. 누가요? 민준 전 대표님 어머님이십니다. 내 움직임이 멈칫했고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다면 이 일이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걸 우리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민준을 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얗게 질려있던 그의 안색이 이제는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악몽이 눈앞에 닥쳤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서 예실들을 떠올렸다. 이 세상에서 민준이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며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다. 내가 민준과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단다. 나중에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한 발 양보해줘.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죽 많겠니. 그때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법이니까.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물을 주어 나무를 기르는 사랑이 있는 반면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 이 대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윤 대표님, 지금 보안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고 계십니다. 누가 막으면 회사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셔서요.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고 민준이 재빨리 다가왔다. 지윤아, 내려가지 마. 내가 처리할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처리? 당신이 처리할 수 있어? 민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36층에서 로비까지 내려가는 데는 1분 남짓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은 내 뒤에선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아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중이었겠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앞쪽에는 보안요원들이 막아서고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서 50대 후반의 여자가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 듯 소리쳤다. 내년이 감히 얼굴을 쳐들어? 보안요원들이 다급히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우리 아들이 저런 독사 같은 년이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저 년이 내 아들 회사를 뺏으려 하잖아. 내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힐끔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때로는 해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짓일 때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난 듯 내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했다.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좋은 년이 아니란 걸 알았어. 허구한 날 출근해, 회의에, 출장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 민준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다 내년 탓이야. 여자가 남편 하나 간수 못해놓고 누굴 탓해. 내 뒤에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확 돌아보았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내 아들이 어떤 앤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전현이 널 들들 볶아대지 않았다면 네가 이 지경이 됐겠어?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다가 결혼 첫 해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민준이 고열로 입원했을 때 나는 부산 출장을 취소하고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그를 간호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건 복이야 라고 말했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다. 자신이 아쉬울 땐 나를 좋은 사람이라 부르고 내 맘대로 안 움직여주면 나쁜 년이라 부르니 말이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말씀 다 끝나셨어요? 시어머니는 멈칫했다. 아마 내가 대들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싸우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뗐다. 제가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지난 3년간 아버님 병원비, 시골집 수리비,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 그리고 시동생네 조카 학비까지 전부 합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 누가 낸 건가요?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제가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고 하셨죠? 그럼 3년 전 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끌어와 살려낸 사람은 누굽니까? 거래처들을 되찾아온 사람은요?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넓은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 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말해봐. 내 말이 틀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지훈이 말이 맞아요.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지훈이 덕분이에요. 시어머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현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내 엄이야.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실과 어머니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떴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훈이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지훈이 잘못이 아니에요. 로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분노하던 표정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변해갔다. 몇 초 뒤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진짜 바람을 피웠다고?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오르더니 다시 창백해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거의 30초 동안 얼어붙은 듯 서 있더니 갑자기 달려들었다. 짝! 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 민주는 고개가 돌아간 채 가만히 서 있었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나는 세상이 잘못된 줄 알았어. 전현이 잘못한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내 놈이었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50대. 여인의 울음소리가 넓은 로비에 메아리 쳤고 그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무력하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가장 아파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민준이 빼돌린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밤 8시 카페 연륜으로 혼자 나오세요. 나는 액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문자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인물을 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민준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기만 했을 때는 그저 영화 속 이야기라 치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토록 수없이 배신을 저지른 인간이 태연히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아내 옆에서 잠을 자며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의 한계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를 쥔 채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진 속 민주는 5살쯤 된 사내아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거의 1년 넘게 내 앞에서는 보여준 적 없는 진짜 웃음이었다. 내 앞에 설 때마다 그는 늘 바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피곤하다고만 했으니까 나는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가슴이 아파서가 아니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 뒤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 민준이 지윤아, 지윤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따져 묻고 싶어지지만 직감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답을 듣기가 두려워지는 법이다. 법률사무소로 가는 길 내내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차는 복잡한 서울 한복판을 달렸다. 이른 오후의 햇살이 유리 빌딩들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1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민준이 변하기 시작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전화는 늘 뒤집어 놓았으며 한밤중에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에 나가 오랫동안 통화하곤 했다. 내가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하고 물으면 민주는 나를 안으며 웃었다. 나중에 우리 아기 낳으면 고생 안 시키려고 돈 많이 벌어 두는 거야.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내 옆에 눕는 남자가 그토록 평온한 눈빛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차는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안에 들어서자 태경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경은 내 대학 동기이자 태성그룹의 전담 변호사였다. 꼼꼼하고 말수가 적지만 일처리 하나는 확실한 친구였다. 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서류 작업을 그가 도맡아 왔다. 나를 보자마자 태경은 내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다. 의자를 빼주며 그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사진을 몇 초간 바라보던 태경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익명 문자. 태경은 말없이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했다. 잠시 후 사진을 크게 확대한 그가 갑자기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았다. 잠깐 이거 한번 봐봐. 나는 모니터 쪽으로 몸을 숙였다. 태경이 사진 오른쪽 아래를 가리켰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확대해보니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아이의 목에 걸린 은화 모양의 작은 목걸이. 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민준의 생일에 나는 우리 부부의 이니셜이 새겨진 백금 목걸이를 커플로 맞췄다. 민준의 것 하나, 내 것 하나. 민준은 무척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지만 몇 번 차지 않다가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때 나는 며칠을 속상해했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태경이 나를 쳐다보았다.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응, 괜찮아. 오늘 밤 문자 보낸 사람 만나러 갈 거야. 태경은 즉각 반대했다. 안 돼. 함정이면 어쩌려고? 혼자 가는 건 위험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쪽에서 먼저 보자고 한 건 목적이 있다는 뜻이야. 목적이 있는 사람은 쉽게 남을 해치지 않아. 태경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대신 나도 같이 가. 나는 가볍게 웃었다.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저녁 8시 정각 카페 연. 윤이은 꽤 한적한 골목에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은 따스한 노란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 맨 안쪽 구석자리에 시선을 멈췄다. 하얀 셔츠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30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 물었다. 지윤 씨 맞으시죠? 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네. 그쪽은 누구시죠? 여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한없이 슬퍼 보였다. 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민준 씨 곁에 3년 동안 있었어요. 내 주먹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속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내 심장 뛰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카페 연을 나선 뒤에도 머릿속은 숨이 막힐 듯 혼란스러웠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태경이 민준에 관한 모든 서류와 비밀들을 완벽히 준비해둔 법률사무소로 곧장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고 태경은 내게 평정심과 힘을 실어주려는 듯 엄숙하고 굳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이제 민준이 변명하거나 도망칠 구멍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숫자와 서류가 명백했고 나는 이것들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다. 태경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날카롭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지난 3년간 민준이 빼돌린 모든 자금 흐름과 이체 내역 정리가 끝났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항목별로 다 브리핑해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태경이 내미는 문서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마음속은 긴장감과 결의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민준이 쳐놓은 난장판을 수습하려면 내 스스로 굳건해져야 했다. 흔들리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태경이 빔 프로젝터를 켜자 이름과 금액, 계좌 흐름이 얽힌 복잡한 관계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총 120억 원이 넘는 돈이 민준에 의해 회사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중 80억 원은 민준 명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나머지 금액은 내연녀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프로젝트로 흘러들어갔다.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니 끓어오르는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고 민준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경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었다. 첫째,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 명목으로 빠져나간 6억 원. 이건 현재까지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야. 둘째, 5억 원의 접대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 셋째, 특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 사실 이건 내연녀들에게 월급처럼 쥐어준 돈인데 다 합치면 수십억이 넘어. 나는 심호흡을 한 뒤 평온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 모든 증빙 서류 복사본을 다 준비해줘. 이사회에서 주주들과 민준 씨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할 거야. 단 하나의 변명도 통하지 않게 완벽하게 공개해.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계약서, 자금 이체 확인서까지 전부 준비됐어. 빠진 건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꼼꼼히 넘겨보았다. 지난 3년간 민준이 쌓아 올린 거짓말의 벽돌들이 하나씩 뽑혀나가며 그 텅 빈자리를 오직 진실만이 채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검토를 마친 뒤 나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빠진 거 없는 거 확실하지?
확실해. 태경이 대답했다. 모든 교차 검증을 마쳤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다. 민준과의 다음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알량한 거짓말이나 가식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나는 민준과 함께 살던 그가 늘 우리 집이라 부르던 고급 빌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 이곳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그저 진실을 마주하는 전쟁터일 뿐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 삐뚤어진 넥타이, 그의 눈빛은 피할 수 없는 태풍을 마주한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본 채만 채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행동과 눈빛, 그리고 완벽한 증거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빼돌린 돈, 당신의 더러운 행동, 당신이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던 여자들. 나 이제 다 알아. 여긴 그 모든 증거들이고 당신은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더 이상 변명할 생각 마. 주주들과 회사 전체에 낱낱이 공개할 거니까. 민주는 말문이 막힌 듯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꽁꽁 숨겨왔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깨달은 것이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 난 단 하나의 진실도 덮고 넘어갈 생각이 없어. 모두가 알게 될 거고 모든 게 투명하게 밝혀질 거야.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쥐고 있던 권력과 돈이 무용지물이 된 이 순간 나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반면 진짜 권력을 쥐게 된 나는 억눌렸던 감정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민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 진실을 깨닫고 명백한 증거를 쥔 여자는 그 누구 앞에서도 설령 전 남편 앞이라 해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 나는 민준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린 단판을 지을 거야. 당신은 모든 자금의 행방과 행동을 해명해야 하고 우린 결론을 낼 거야. 당신이 협조한다면 조용히 끝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과 진실이 결과를 말해주겠지. 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윤아,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한테 평정심을 증명하는 것일 뿐 스스로 자초한 거짓말의 대가는 민준이 오롯이 져야 할 몫이었다. 거실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진실과 굳은 의지가 가진 힘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밤은 모든 진실이 폭로되고 은폐된 거짓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잃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민준 역시 이제 자신이 내가 정한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날 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거실에 머물지 않고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끝을 다 보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다투고 싶지도 젊은 여자들처럼 소리내어 울고 싶지도 않아진다. 그 감정은 참 묘하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유리잔을 보는 기분이랄까. 남들이 볼 땐 그저 깨진 파편이지만 유리잔 본인은 바닥에 닿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금이가 있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나는 침실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다. 이 방은 내가 평생을 머물 거라 믿었던 곳,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던 곳, 언젠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나이 들면 남해에 내려가 살자며 민준이 나를 껴안아 주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약속들은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허상에 불과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예전 그대로였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 앞까지 다가가 한참을 바라보다 손을 뻗어 액자를 떼어냈다. 화가 나서 거칠게 떼어낸 게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내려놓듯 조용히 떼어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가에 선 민준이 내 손에 들린 액자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지훈아, 뭐 하는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짐 싸는 중이야. 필요 없는 건 치워야지. 민준이 다가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지 마. 우리 대화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테이블 위에 액자를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민준 씨,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그가 나를 보았다. 여자가 아직 사랑할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 어디가? 뭐 해? 왜 늦었어? 왜 전화 안 받아? 왜 나한테 소홀해?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을 때, 그건 진짜 떠나고 싶을 때야. 민주는 굳은 채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두 사람의 옷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중 옅은 파란색 셔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작년 민준의 생일에 내가 사준 옷이었다. 당시 그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다음날 바로 입고 출근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 11월 민준이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돌아오던 날 그는 정확히 이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내가 옷을 정리하다 깃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막 물어본 적이 있다. 세제 바꿨어? 민준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여자 승객이 앉았는데 냄새가 뱄나 봐.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남이 속이는 것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더 많아진다. 내가 웃는 것을 보자 민주는 더 겁에 질린 듯 내 손을 잡았다. 지윤아, 그렇게 웃지 마. 나 무서워. 나는 그의 손을 물끄러미 보다가 천천히 떼어냈. 무섭다고? 날 속일 땐 안 무서웠어? 회사 돈 빼돌렸단 여자 줄 땐? 사람들 앞에서 날 구여친 취급할 땐 안 무서웠고?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한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경이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넘어 태경의 목소리가 몹시 무거웠다. 지훈아, 혜진이란 여자 뒷조사를 해봤는데 좀 이상해.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뜻이야? 아이가 있는 건 맞는데 혜진이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 있어. 나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무슨 거짓말? 태경이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아이 민준이 친자식이 아니야.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3년 전에 민준이가 개인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 민준이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야.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태경이 계속 말했다. 아마 너한테 평생 숨기려 했던 것 같아. 일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가 민준의 핏줄이 아니라면 대체 왜 민준은 그 오랜 시간 아이를 돌보고 돈을 보냈단 말인가? 왜 그렇게까지 숨겼을까? 하지만 내 등골을 가장 오싹하게 만든 건 그 사실이 아니었다. 불현듯 2년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준은 내 앞에 아주 진지하게 앉아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볼까? 당신이 너무 무리해서 일하느라 아기가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때 나는 정말로 검사를 받으러 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 자신을 탓했다. 반년 넘게 한약을 지어 먹었고 엄마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몰래 울기도 했다. 그때 민주는 내 곁에서 나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난 아이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앞에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안색을 살피던 그는 슬금슬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훈아. 나는 뚫어지게 그를 보며 아주 작지만 나조차 낯설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2년 전에 병원 가서 문제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 당신이지?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은 말 그대로 백지장이 되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 영화처럼 곧바로 화를 내거나 오열하지 않는다.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지독한 공포와 허무함이기 때문이다.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에 빠진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내게 집이라 불렸던 그 침실에 서서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창백하게 변해가는 패닉에 빠진 민준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문제가 있는 게 당신이었다면 왜 지난 2년 동안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던 건 나였을까? 민주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목울대를 여러 번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두 손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알았다. 지난 3년간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길 때마다 짓던 표정. 문이 없는 방에 갇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빠르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이 남자를 믿었던 그 긴 시간들을 짓밟는 것 같았다. 말해. 내 목소리는 가벼웠다. 2년 전 그 검사 결과 당신 거 맞지?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럴수록 그를 더 겁먹게 만들었다. 민준 씨 계속 거짓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그 검사 결과지 눈앞에 갖다 밀어줄까? 그 말을 듣자 민주는 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헝클어진 머리, 그 어디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연설하던 대표이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년 전에 문제 있던 사람 나 맞아. 방 안에는 천장에 에어컨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를 보았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결과 받고 차 안에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 집에 갈 수가 없었어. 무서워서 네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어. 실망할까봐. 동정하는 눈으로 날 쳐다볼까봐.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묵묵히 몸에 좋다는 약을 챙겨 먹던 날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다니던 날들, 화장실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와서는 민준에게 괜찮아라며 애써 웃음 짓던 내 모습. 그런데 가장 웃긴 건 그때 나는 내가 그에게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당신이 정말 아이를 원한다면 내가 당신 놔줄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주는 나를 꽉 안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가 흘린 눈물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알량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나는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린 거야?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만들고 2년 내내 괴로워하는 날 보면서도 당신은 입을 다물었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마침내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널 잃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를 보다 돌연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이번엔 정말로 웃음이 터졌지만 웃을수록 눈시울은 붉어졌다. 날 잃기 싫었다고? 날 잃기 싫어서 딴 여자를 만나고, 날 잃기 싫어서 딴 여자한테 회사 돈을 퍼주고, 날 잃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서 날 헌신짝 취급했어? 날 잃기 싫어서 2년 내내 나를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냐고. 민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무언가 크게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저 고개를 숙인다고 끝나는 잘못이 아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는 화들짝 놀라며 안색이 굳어졌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3초도 안 되어 다시 벨이 울렸다. 2번, 3번, 4번, 5번. 나는 민준을 보았다. 받아. 왜 안 받아? 민준이 사색이 되었다. 지훈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3초 주지. 네가 받든가
아니면 내가 받든가. 민주는 얼어붙었다. 1초, 2초, 3초. 나는 테이블 위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스피커폰을 켰다. 곧바로 수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크게 흘러나왔다. 대표님, 어디 계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 임신했다고요.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라고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게 사라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반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너무나도 우스웠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남자가 내연녀에게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다니. 하지만 나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건 임신 소식 그 자체가 아니었다. 민준의 눈에 서린 극도의 혼란과 공포였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절대 자신의 핏줄일 리가 없다는 것을. 비밀이 하나 드러나면 숨겨져 있던 다른 비밀들도 큰 비 온 뒤 떠오르는 썩은 나뭇가지처럼 줄줄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 순간 침실 창가 의자에 앉아 밝게 빛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그리고 맞은편에 하얗게 질린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진흙탕 길을 수없이 구르고 넘어지다. 마침내 그 길을 빠져나와 뒤돌아보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한 건 험한 길이 아니라 같이 걷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기분이랄까. 스피커 너머로 수지는 계속 떠들고 있었다. 오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 무서워. 방금 병원 다녀왔는데 6주 차래. 방 안은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왜 그래?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 민준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본인 스스로도 변명할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순간의 유혹이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남자에게 내연녀의 임신 소식이라니. 이건 내가 굳이 잘못을 지적할 필요조차 없는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었다. 나는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아주 가볍게 말했다. 민준 씨, 그럼 한번 말해볼래?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아이인지? 민준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나도 몰라.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몰라? 본인 입으로 아이 못 가진다며. 그럼 대체 뭘 모른다는 거야? 자기랑 자는 여자가 누구 애를 가졌는지도 모른다고? 민주는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핏대가 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다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여자한테 갈 거야. 가서 똑똑히 물어봐야겠어. 그는 차키를 낚아채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잡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진실을 찾겠다고 뛰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몇 분 뒤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태경이었다. 듣고 있어. 수화기 넘어 태경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지훈아, 방금 서류를 하나 더 찾았어. 민준이와 관련된 일이 하나 더 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태경이 한숨을 쉬었다. 2년 전에 네가 한 달 동안 부산으로 장기 출장 갔을 때 민준이가 한 사립병원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나는 움찔했다. 병원? 처음엔 그냥 진료비인 줄 알았는데 방금 확인해보니 난임 치료 기록이더라고. 나는 등줄기가 뻣뻣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태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민준이가 인공수정을 의뢰했었어. 나는 굳어버렸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밝고 차들은 바쁘게 오가는데 내 머릿속만 차갑게 멈춰버린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 태경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도 확신할 순 없지만 진료기록부의 산모 이름이 네가 아니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고 한참 뒤에야 입을 뗐다. 누구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짧았다. 혜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하고 폭발하는 것 같았다. 혜진이라니. 또 혜진이야. 아이가 민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 여자. 내 앞에 타이밍 좋게 나타나 먼저 모든 걸 털어놓았던 여자.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카페에서 혜진의 눈빛을 떠올렸다. 슬퍼 보였지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민준에 대해 말할 때 원망도 사랑도 없이 그저 몹시 지쳐 보였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태경아, 더 알아봐줘. 나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 태경은 즉시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이 거칠게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다. 나갈 때보다 안색이 훨씬 흉해져 있었다. 셔츠는 구겨지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으며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나를 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내 숨을 먹게 만든 한마디였다. 지훈아, 혜진이가 없어졌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사람들 말이 3일 전에 집을 뺐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전화도 꺼져 있고 찾을 수가 없어.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스쳤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였다. 혜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강제일병원으로 오세요. 늦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안개 속을 걷는 것에 비유한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눈앞이 온통 뽀얗게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안개를 다 빠져나와 뒤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저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았거나 차마 믿을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날 밤 휴대전화 화면에 뜬 문자를 보았을 때 내 심장은 아주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진실이 저 앞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한강제일병원으로 가.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갑자기 왜? 나는 그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문자를 읽은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누가 보낸 거야? 나도 몰라. 하지만 당신도 알고 싶잖아?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차창 밖으로는 자정이 가까워진 서울의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차량도 뜸해져 가끔 트럭의 불빛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내 옆자리에 앉은 민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힐끔힐끔 나를 쳐다보다 고개를 푹 숙이기를 반복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꼴이었다. 20여 분 뒤 차는 한강제일병원 정문에 도착했다. 꽤 규모가 큰 사립병원이었다. 예전에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때문에 몇 번 온 적은 있었지만 내 결혼 생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곳에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다. 308호 병실. 나는 안내판을 올려다보았다.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눈앞의 문을 열면 내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308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엔 불이 켜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혜진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는 사진 속의 그 5살배기 아이가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나를 본 혜진이 지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오셨네요.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있다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내 뒤를 따라온 민준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혜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혜진은 아주 차분한 눈빛으로 민준을 보았다. 당신도 왔네? 민준이 다급하게 다가갔다. 어디 아픈 거야? 왜 잠적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혜진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당신 지금 나 걱정하는 거야?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혜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문자 보낸 사람 당신이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병실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혜진은 잠든 아이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지훈이에요. 제 아들이지만 민준 씨 아들은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 역시 입을 다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이 병원에서 민준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제겐 수술비가 없었죠. 그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 후로 자주 병원에 와서 약도 사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어머니를 챙겨줬어요. 민준은 꼼짝 않고서 있었다. 혜진이 어깨 웃었다. 처음엔 그가 절 좋아한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걸. 내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무슨 도움? 혜진이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2년 전에 민준 씨가 아이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은 지훈 씨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죠. 자기를 대신해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저희 어머니와 제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병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내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자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강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혜진아, 그만해. 혜진이 실소를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왜 그만해? 무서워? 지훈 씨가 당신이 평생 자기를 속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절망을 보았다. 하지만 나를 가장 오싹하게 만든 건 혜진의 다음 말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를 보며 말했다. 지훈 씨 죄송해요. 하지만 지난번에 카페에서 말씀드린 건 모든 진실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대리모를 제안한 건 민준 씨가 아니라 혜진은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다. 내가 획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진실이란 덮여 있을 때는 두렵지만 막상 까발려지고 나면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이미 감정의 한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장대비 속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온몸이 흠뻑 젖어 빗방울의 차가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날 밤 병실 문 앞에 선 시어머니는 낡은 핸드백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와 밤을 새운 듯 창백한 얼굴. 그녀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늘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큰소리치던 그 기세등등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서 있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지치고 늙은 노모만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엄마.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혜진에게 머물렀고 이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침대 곁으로 다가간 시어머니는 잠든 지훈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내가 미안하다.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지금은 그저 이 모든 진실을 끝까지 들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지훈아, 네가 날 원망하는 거 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다 말아마.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떨리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먼 허공을 응시했다. 2년 전 민준이가 병원 검사를 받고 와서는 내게는 비밀로 하고 내게 털어놓았어. 불임이라고 하더구나. 그 애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 네가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자기를 떠날
인 거라면서 널 잃을까봐 두렵다고 하더구나. 나는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내가 잘못했다. 그저 손주가 하나 생기면 가정이 안정되고 너희 부부가 갈라설 일은 없을 거라고 참 바보같이 생각했지. 핏줄이 생기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고 나중엔 다 좋게 해결될 줄 알았다. 나는 옅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지독히도 씁쓸했다. 그래서 혜진 씨를 찾으셨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찾아갔어. 병원비를 내주고 아이만 낳아주면 두 모녀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쥐어 멀리 떠나보내겠다고 약속했지. 민준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일 하나도 몰랐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렸다. 이번엔 아들을 감싸는 눈빛이 아니었다. 닥쳐. 나는 자식 귀한 줄만 안 미련한 년이었지만 넌 나보다 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치자. 넌 번듯한 아내를 두고 어떻게 그 많은 여자들과 뒹굴 수 있어? 괴롭다는 핑계로 온갖 몹쓸 짓은 다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남의 비난은 변명할 수 있어도 자기 어머니의 비난은 반박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불자락을 꽉 쥐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윤 씨, 그녀가 나를 보았다.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민준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만두려 했어요. 엄마를 모시고 멀리 떠나려 했죠. 그런데 그때 혜진의 목이 메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내 눈엔 분노 대신 온갖 복잡한 감정들만이 남아있었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아이를 지우려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이 너무 약해서 지우면 영영 엄마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훈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하지만 그 후로 민준 씨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찾아왔던 건 그저 이 아이가 자기 핏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사랑해주는 아빠 없이 크는 게 불쌍해서 나는 잠든 지훈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꼭 쥔 채 평온하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작고 무해한 아이의 삶에 우리 어른들이 참으로 많은 죄를 쏟아냈구나 싶었다. 그때 태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왜 그래? 태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재무팀에서 연락 왔어. 회사 계좌에서 15억 원이 막 빠져나갔대.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이체했는데? 태경이 1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접속자 계정이 민준이야. 나는 획 고개를 돌려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민준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코너에 몰린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무모한 짓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민준은 명백히 후자를 선택했다. 태경의 말을 듣고 병실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돈이 아까워서도 놀라서도 아니었다. 내가 이 남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인간이 아니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다가도 바늘 구멍만 한 틈이라도 보이면 어떻게든 수렁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부류였다. 나는 즉시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지훈이를 안고 있었고 혜진은 내 표정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준 씨 어딨어?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답했다. 방금 전화 받는다고 나갔는데?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태경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안팀에서 CCTV 확인했는데 민준이 30분 전에 회사로 돌아가서 비상 접속 권한으로 재무 시스템에 들어갔어. 돈은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흩어졌어.
조금만 늦었으면 못 막을 뻔했어.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떴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계좌 동결해. 은행에 연락하고 법무팀에도 통보해줘. 나 10분 뒤에 회사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애가 정말 회사 돈에 손을 댔 말이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찌르는 법이다.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걸음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부탁이다. 그 애가 무슨 짓을 했든 감방에만은 안 가게 해다오. 나는 한참 동안 묵묵히 서 있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어머니 3년 전에 회사가 부도날 뻔했던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옅게 웃었다. 그때 제가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면 0명이 넘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사람, 대출금 갚는 사람,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들. 회사가 무너지면 민준 씨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고 어깨가 잘게 떨렸다. 저도 그 사람 해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 얄팍한 동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매몰차게 병원을 나섰다. 끝없이 이어진 병원 복도에 내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2시간 뒤 나는 태성그룹 36층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태경, 법무팀, 재무팀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숫자들의 흐름이 띄워져 있었다. 나를 본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았어.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빠져나갔어? 1억 정도 이체됐고 나머지는 제 시간에 다 동결시켰어.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태경이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거. 서류를 열어본 나는 멈칫했다. 주식 양도 증명서였다. 양도인은 민준, 양수인은 수진이었다. 나는 몇 초간 서류를 응시하다 헛웃음을 쳤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망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살기를 만들어 두려 하다니. 태경이 나를 보았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민준이 방금 공항에서 잡혔어.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어. 회의실엔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차들은 달렸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데 어느 한 사람의 인생만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내가 물었다. 그 사람 어딨어? 태경이 대답했다. 1층 보안실에 있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어떤 일은 반드시 내 손으로 매듭지어야 하며 이번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마지막 문을 닫고 싶었다.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결혼이 있고 불같이 화를 내며 끝나는 결혼이 있다. 하지만 오래전에 이미 죽어버린 결혼도 있다. 두 사람이 그저 같은 집안에 머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계적으로 연기하고 있었을 뿐인 그런 관계. 그날 밤 태성그룹 1층 보안실에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을 때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속에서 분노도 원망도 모두 사라졌음을 느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박살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긴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구겨진 셔츠, 삐딱하게 메어진 넥타이, 헝클어진 머리, 핏발이 선 두 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어딜 가나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비서를 대동하며 고급 세단을 타던 그가 지금은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다. 내 발소리를 들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본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훈아. 나는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우리 사이엔 작은 테이블 하나뿐이었지만 그 거리는 마치 몇 생을 뛰어넘은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았다. 유리문 밖으로 빌딩 숲의 불빛만 어른거렸고 멀리서 차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한참 뒤 민준이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거 알아? 공항에서 잡혀 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난 아무것도 없었잖아. 낡은 스쿠터 한 대에 6평 남짓한 자취방이 전부였지. 비 오면 침대로, 물이 떨어지고 한여름엔 선풍기를 밤새 틀어도 더워서 잠을 못 잤어. 근데 그땐 참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부족함이 느껴지더라. 회사를 세우니 더 큰 회사를 원하게 되고 지위가 생기니 더 높은 곳을 보게 됐어.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밖엔 더 좋은 여자가 있을 거라 착각했지. 다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게 됐어. 나는 그를 보며 담담히 말했다. 민준 씨,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있지만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끝인 것도 있어. 그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날 용서해 줄 순 없는 거니? 나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 씨, 난 당신을 정말 여러 번 용서했었어. 단지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늦게 들어오면서 뻔한 거짓말을 했을 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 내게 무관심했을 때, 당신 셔츠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다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택했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한 번의 잘못은 실수여도 반복된 잘못은 선택이야.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번엔 그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잃으면 어떤 말도 무의미해진다는 걸 알았으리라. 한 달 뒤 민주는 공식적으로 태성그룹에서 물러났다. 불법으로 빼돌려진 자금은 대부분 환수되었고 관련 서류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민준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울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가 너에게 진 빚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 애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나는 동의했다. 그 후 민주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 모든 재산을 처분해 배상금을 갚았다. 몇 달 뒤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옛 친구와 함께 건축 자재 가게를 열었다고 들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혜진에게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고 병원비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지훈이는 무척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다. 나를 지훈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먹던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지훈 이모, 나중에 이모도 아기 낳을 거예요? 나는 아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왜 기다려요? 나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모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있거든. 1년 뒤 태성그룹은 예전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성장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연말의 어느 늦은 오후 내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빌딩 수비로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아주 짧은 문자였다. 지훈아,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평생 네게 빚진 마음으로 살게.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화면을 껐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아주 먼 길을 함께 걸어왔지만 결국 어느 교차로에서는 각자의 길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도 있는 법이니까. 사람들은 평생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나 지위, 혹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빈손일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이야기가 끝날 때 사람들은 누가 부자가 되었고 누가 망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잃고 얻었는지만을 기억하곤 한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숫자들은 창문을 때리고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금세 잊혀진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의 씁쓸함,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말의 다정함을 지켜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 같은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돌아보며 나는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긴 버스 여행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 버스에는 많은 사람이 오르고 누군가는 몇 정거장만 가다 내리고 누군가는 꽤 멀리까지 함께 간다. 하지만 내 옆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종점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여주지만 역경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난할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라면 한 그릇,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삶이 윤택해져 좋은 집과 고급 차를 갖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사람 참 이상하다. 돈이 없을 때는 굶을까 걱정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한다.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을 원하고 차가 생기면 더 비싼 차를 원한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곳을 견눈질한다. 그렇게 끝없이 달리고 경쟁하고 욕심을 낸다. 그러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정작 자신이 찾던 진짜 행복은 아주 오래전 이미 길가에 떨어뜨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저 멀리 길 끝에 있다고 믿지만 사실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경우는 드물다. 행복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 조용히 앉아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저녁 식탁, 밥 먹으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냐며 묻는 아버지의 전화, 비 오는 날 우산 챙겨 조심해서 와라고 보내주는 짧은 메시지. 너무 사소해서 눈여겨보지 않던 그 소박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남은 평생을 다 바쳐야 할 때도 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니 어릴 적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던 옛말이 떠오른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어른들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호롱불을 거꾸로 태우는 것과 같다. 주위를 밝힐수록 스스로의 기름은 닳아 없어진다라고 하셨다. 어릴 땐 그저 흔한 속담이거니 했지만 어른이 되어보니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자식을 위해 지새운 밤의 대가라는 걸 알겠다. 자식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평생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도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는 사람, 돈 들까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서 돈을 벌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어느새 내 등 뒤에서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존재를 잊고 난다. 부모님은 아주 조용히 나이를 드신다. 앞마당의 나무가 매일 잎사귀 몇 개를 떨어뜨리듯 겉보기엔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새 앙상해져 있는 것처럼. 어릴 땐 내가 하룻밤만 열이 나도 온 가족이 밤을 새웠는데 정작 부모님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많은 이들이 그저 나이 드셔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별것 아닌 그 무심한 한마디가 노부모의 가슴엔 오랫동안 서운함으로 남는 법이다. 그러니 오늘 부모님이 아직 내 곁에 계시다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빈 방을 보고 나서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자. 수화기 너머로 영영응답, 없는 신호음만 들릴 때가 되어서야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며 후회하지 말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결국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누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지 겨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지쳤을 때, 내가 가장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 고개를 돌려보면 내 뒤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다정하고 선한 사람은 돈이 없을지 모른다.
진실한 사람은 번지르르한 빈말을 잘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아주 멀리까지 잘 걸어간다. 인생은 산울림과 같아서 내가 던진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메아리쳐 돌아오기 마련이다. 냉담함을 주면 외로움으로 돌아오고 거짓을 주면 상실로 돌아오지만 다정함을 베풀면 평온함으로 돌아온다. 오늘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내일 당장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길다. 인과응보는 때로 아주 천천히 오지만 결코 길을 잃는 법은 없다. 만약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의 옆에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한번 따뜻하게 안아드리길 바란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자. 만약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화가 나 있다면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보자.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소중한 사람을 내 곁에 남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고 직장은 잃어도 다시 구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의 정은 한번 차갑게 식어버리면 아무리 다시 데우려 해도 예전처럼 따뜻해지지 않는다. 인생은 짧다. 봄이 막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새 머리엔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할 만큼 짧다. 그러니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다정하게 조금만 더 너그럽게 품어주자. 퇴근길엔 조금 더 일찍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일 테니까.